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게 엄청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정보가 없으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모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가 한 번에 싹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의 건축사무소의 설계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은 건축 설계비를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는데요. 건축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설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총 공사비와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된 표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 법규에 규정된 공사비의 범위와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서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서 설계비가 차이는 나지만 평범하고 무난한 설계를 하게 된다면 대략 총 공사비의 11%에서 14% 정도가 감리비를 포함한 건축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설계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축물의 총 공사비는 땅을 파는 기초작업부터 내력벽과 비내력벽 그리고 설비 공사까지 마무리되는 단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산출된 총 공사비에서 설계 범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건축 설계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설계 능력을 라이스퉁스파제라고 해서 이게 1번부터 9번까지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옆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간단하게 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지 분석, 기본 설계, 계획 설계, 건축 허가 이런 용어들이 한국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과정들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위의 분류별로 이제 설계비의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법규에서 규정되어져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분석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에서 2%, 그리고 기본 설계는 7%, 계획 설계는 15%, 건축 허가 도서 준비는 3%, 그리고 실시 설계는 25%, 적산 준비는 10%와 그리고 견적 및 공사비 계산서 작성은 4%, 현장 감리가 32%고 그리고 공사가 마치고 나서 이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공사비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2%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통 소규모의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현상 설계를 위주로 하는 사무실이 많고 이런 경우는 라이스퉁스 파제가 1번부터 4번까지만 하게 되는데요. 즉 대지 분석에서 계획 설계 그리고 건축 허가까지 이렇게까지만 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총 받을 수 있는 설계비를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27%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시 설계까지 한다면 라이스퉁스 파제가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다고 해서 52%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빠른 시간에 이제 머리로 계산이 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주택이나 빌라를 짓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이제 빌라를 짓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건축주가 총 공사비를 100만 유로 정도의 공사비를 짓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총 받을 수 있는 설계비의 어떤 그 용량은 13만 유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허가까지만 한다고 한다면 3만 5천 유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까지 한다고 한다면 6만 7천 유로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5% 정도는 추가금이 붙어요. 이것저것 행정적인 비용들 이런 것들에서 3,350유로 정도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7만 유로 정도 되잖아요. 7만 유로가 됐을 때 여기서 부가세 19%를 대략 합산하면 8만 3천 유로. 여기서 8만 3천 유로는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대략 1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졌을 때. 그럼 1억 정도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까지 납품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13억 상당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건물을 실시 설계까지 했을 때 1억 정도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고
대략적으로 이 금액은 총 공사비의 7.8%를 받게 되는 셈이네요. 물론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금액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 설계의 난이도라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어떻게 협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중간 단계에 건축 설계 난이도로 했을 때 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형태가 엄청 기하학적으로 복잡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되는 설계 성능이 엄청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설계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설계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건축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건축 공사비를 잘 계산을 할 수 있는지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설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금까지 설명해드린 설계비 산정은 독일에서 건축사 계약과 임금에 관련된 법규인 하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계산 방법은 시간당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행정적인 잡다한 업무들이나 아니면 허가를 득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무들에 관해서 일을 한 시간만큼 계산서를 작성해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의 1시간 이용요금 75유로였어요. 대략 하나로 하면 1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소장님이 계산서를 작성하는 걸 제가 메일을 보니까 제가 독일 건축사 타이틀을 달면서 청구 금액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올해 저의 1시간 이용요금은 105유로입니다. 제가 만약에 독일에서 건축주의 요구로 어떤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작업을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다고 대략 가정한다면 40시간을 일을 했고 그리고 저의 시간당 요금은 105유로라고 하면 4,200유로가 되고 그리고 저만 일을 한 게 아니고 대표 건축사님이 제가 작성한 도면들이나 제가 작성한 문서들을 검토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대표 건축사님이 대략 한 3시간 정도 검토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든 시간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당 소장님은 저보다 조금은 더 비싸죠. 이제 120유로를 산정해서 한 360유로 정도 추가하면 4,500유로 정도가 계산서로서 발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주일에 40시간이니까 월 160시간을 일하고 그럼 105유로를 시간당 곱하면 나온 16,800유로가 저의 월급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업에서 측정하는 가치이지 개인의 가치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계약된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건축과 관련된 일이 아닌 단순 3D 업무 같은 것을 시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3D 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 3D 업체에 맡기면 보통 500유로에서 600유로, 비싸면 700유로 정도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일을 5시간, 6시간 안에는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시간을 들여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해진 연봉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만약에 3D 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3D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독일 건축사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독일 건축사의 평균 연봉에 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월급이 모두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뮌헨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도 집값이 엄청 비싼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연봉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만 그만큼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좀 낮은 편이에요. 평균 연봉은 좀 높지만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다른 대도시 지역만큼 반값이 되게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는 연봉이 낮고 반값이 비싸기 때문에 삶의 질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반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이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들은 세전 월급이고요. 그래서 미혼인 경우 세금을 대략 37% 제하고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받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처음 보는데 아니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도 뭐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배가 아프고 적게 번다고 하면 또 할 말도 없고 어떤 대답을 들어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저는 이제 항상 저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건축 설계 일을 하게 되면 독일에서는 보통 뭐 평균적으로 뭐 이 정도 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 건축사의 연봉은 독일의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독일에서 직장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제가 얼떨결에 밥값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오늘부터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너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력은 한국의 경력이고 여기서는 여기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처음 시작하는 그 연봉을 받는 그런 최저임금 수준에서 맞춰서 이렇게 주는 사무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케바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최선의 어떤 사항보다는 최악의 사항을 항상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본인이 유학을 결심하실 때 어떤 자료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의 인생 고민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보편적인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이 자료들 토대로 본인들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유학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나서 그때의 나이와 그리고 내가 받게 될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대략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독일에서는 학위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독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일반 취업 비자가 있고 그리고 블루카드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일반 취업 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정규직이고 풀타임 조건에서 받는 평범한 노동 비자예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최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는 한에서 노동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달에 500유로 정도 되는 방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세전으로 1200유로를 버는 수입이 있다면 일반 취업 비자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방값을 내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전 수입이 방값의 3배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동심사를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월 세전 2000유로만 받아도 승인이 거절되지 않았는데 뮌헨에서는 세전 월 3000을 받고서도 승인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봉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거 비자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를 거절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독일 정부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그 임금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비자를 주기 위한 어떤 연봉의 그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것보다 플러스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블루카드라는 취업 비자인데요. 이거는 받기 위한 비자의 조건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 조건들만 만족이 된다면 블루카드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직업마다 다르긴 한데 건축 설계를 기준으로는 이제 4년제 이상의 대학 학위가 있어야 하고요. 연봉이 2019년도 기준에서 41,808유로, 월 세전 3,500유로 이상을 받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60개월 이상을 일을 했을 경우에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는 반면에 블루카드는 기본적으로 36개월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일어 능력 점수가 있다면 이제 21개월 만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 중에서 그러면 몇 년 차가 되면 통상적으로 블루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연봉이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제가 거의 아니고 설령 호봉제가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도 연봉 인상률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호봉이 찬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하시면서 저는 이제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업무에 관해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업무를 하니까 어느 정도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의 업무 기준으로 이게 블루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엔 그것도 좀 애매한데 그래도 궁금해 하셨으니까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가 대략 20억 상당의 이제 실시 설계를 1년에 대략 2개 정도 혼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협력업체와 관련된 그리고 관공서 업무들과 관련해서 미팅을 직접 잡고 그리고 협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가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게끔 다 넘겨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이에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모든 협의와 관련된 모든 미팅 그런 것들은 제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져야 하고요. 일단 물론 실제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당연히 계약서 조건에 의해서 저의 실수 범위를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지게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업무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상 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는 아예 하지 않고 계획 설계 같은 경우나 허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틈틈이 도와주는 정도는 하고 있어요. 뭐 마감이 좀 급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좀 나서서 도와주고 물론 제 스케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도와주는 편이고 제 코가 석자일 때는 도와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보통 독일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직책이 이제 프로젝트 라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희 사무실은 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아키텍처랑 그리고 바우짜이흐너 정도로만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블로거를 했던 이유와 그리고 이제 블로거에서 유튜브로 옮겨온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블로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을 지방에서 나왔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딱히 연락하면서 챙겨주는 선배도 없었고 뭐 선배분들 중에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런 선배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정말
뭐 유학원을 아니고서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 나와 보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학연 지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학연 지연에 의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보의 불균형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더 공평한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데 블로거는 좋은 플랫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많은 분들이 비밀 댓글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비밀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 정보 또한 그분만이 알게 되는 비밀 정보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정보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컨설팅이나 유학 전문 상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학위나 그리고 경력, 회사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밀 댓글을 피해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진지하고 개인적인 댓글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한국 건축사 시험 준비로 컨텐츠를 준비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정보가 담긴 영상들을 올릴 테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